네, 자, 이번 시간 기출지문 분석 20일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 지문입니다. 성년 남자만이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 자, 틀린 것 당연히 아시죠? 예, 성년 남녀 모두 종원이 될 수 있다. 이미 충분히 관습법에서 설명드린 부분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입니다. 법인 아닌 사단 대표가, 자, 우리 법인 아닌 사단하면 주무관청의 허가와 설립 등기를 갖춤으로써 명실공히 존재하는 법인은 사단법인이지만 주무관청의 허가나 설립 등기를 하지 않아서 법인격이 없는 단체. 그렇죠? 그래서 다른 어떤 조직은 사단법인의 일반 조직과 같은 형태를 갖추고 있지만 총회도 있고 사원총회, 총회도 있고 그러한 기구는 모두 갖추고 있지만 주무관청 허가나 설립 등기를 갖추지 못해서 앞에 뭐라고 수식이 붙습니까? 권리 능력 없는 이런 수식이 붙죠. 또는 비법인 이렇게 붙습니다. 그래서 권리 능력 없는 사단, 비법인 사단, 법인격 없는 사단 다 같은 표현입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죠. 또 반드시 나옵니다. 반드시 나온단 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법인 아닌 사단, 권리 능력 없는 사단, 비법인 사단 반드시 그 법률 관계에 대해서 출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에 대한 지문입니다. 자, 따라서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가 총회 결의 없이 법인 아닌 사단의 이름으로 제3자의 금전채무를 보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 아닌 사단은 보증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틀린 지문입니다. 당연히 보증채무를 부담합니다. 아무리 총회 결의 없이 금전채무를 보증을 했다 하더라도 판례는 이런 경우 원칙적으로 그 법인 아닌 사단도 보증채무, 보증 책임을 져야 된다. 져야 된다. 물론 여긴 예외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 거래 상대방이 그와 같은 총회 결의 없이 그렇게 이루어진 행위란 사실을 거래 상대방이 알았거나 악이 알 수 있을 때는 과실, 이때는 법인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어요. 그렇지만 원칙적으로는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 107조 비진의 의사표시 아직 공부 안 하셨잖아요. 그죠? 자, 앞으로 진도 나가다 보면 나오겠습니다만은 비진의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즉, 표시된 대로 그대로 효과가 생겨요. 단, 거래 상대방이 그 갑의 빚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 즉 악의 또는 과실 때는 이때는 무효가 됩니다. 그 법리가 여기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다시 또 이 관련 지문이 또 나올 테니까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더 제가 추가 보완 설명 드리도록 하고 바로 다음 지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가 자꾸 같은 표현, 법인 아닌 사단, 비법인 사단, 법인격 없는 사단 다 같은 표현. 대표자 하면 이제 그러면 지금쯤 해서는 연상 하나 해주시죠. 문중, 종중, 그렇죠? 이런 단체가 권리 능력 없는 사단, 법인 아닌 사단, 그렇죠? 아니면 교회 하셔도 되고요. 자, 그러면 종중으로 예를 찍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종중의 대표자가 하면 종장, 문중의 대표자가 하면 문장, 이런 사람들이죠. 우두머리 장자 붙여서. 그래서 종장이 총유물의 관리 처분과 무관한 대외적 거래 행위에 관하여 사원총회 결의를 거치도록 한 정관 규정에 위반하여, 즉 종중총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한 정관 규정을 위반하여 그러한 거래 행위를 한 경우 상대방이 그와 같은 대표권 제한 사실을 알 수 없었다면 이 소리가 뭐예요? 선의 그리고 무과실. 이럴 때는 야, 여기 알 수 없었다. 여기에 선의만을 표현해야 되느냐, 아니면 선의 플러스 무과실까지 여기 있다라고 봐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것까지는 여기서 따지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게까지 하면 너무 머리가 아파집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알 수 없었다면 이 소리는 선의 무과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거래 행위는 그대로 유효하다. 즉 그 법인에 그 효과가 미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네, 그래서 방금 그랬습니다. 자, 비진의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단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무효가 된다. 그렇다면 이건 뭐냐면 원칙에 입각해서, 그렇죠, 상대방이 알 수 없었다는 소리는 선임무과실이다. 이때는 거래행위는 그대로 유효하다. 옳은 표현. 그다음에 4번 지문에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로부터 포괄적 위. 자, 약속하자. 또 어떤 약속? 여러분, 이 법인을 다루는 과정에서 있잖아요. 포괄적이라는 단어가 떴다면 일단 그 지문 의심하세요. 일단 틀린 지문이 될 확률 거의 99%입니다,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물론 마지막 뒷부분에서 서술을 뒤집어 버릴 수도 물론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원칙대로 간다고 간다면 거의 틀린 지문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일단 법인의 대표자는요, 법인 업무와 관련해서 대리권을
대리인을 둘 수 있어요. 근데 그 대리인을 둘 때는요, 특정 사무에 한하여 대리인을 둘 수 있어. 방금 제 입에서 뭐라고 나왔었죠? 특정 사무라고 그랬어요. 자, 다시 한번. 법인의 대표기관인 이사, 임시사, 이런 대표기관이 있어요. 이 대표기관은 대리인을 둘 수 있습니다. 법인 사무와 관련해서. 대리인을 둘 수 있는데, 대리인을 둘 때는요, 특정 사무에 한해서 대리인을 둘 수 있다. 즉 대리권을 수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요. 포괄적 사무에 관한 대리권, 포괄적 위임, 이런 식으로 포괄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일단 틀린다. 자, 그럼 읽어보자 이거. 그러면 그 마찬가지로 비법인 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법인 사단. 자, 권력력 없는 사단도 마찬가지예요. 이 비법인 사단, 법인 아닌 사단 다 같은 말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유추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로부터 포괄적 위임을 받은 수임인의 대행행위는 그 비법인 사단의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 이건요, 옳은 질문이네요. 그죠? 포괄적 위임을 받은 수임인의 대행행위는 비법인 사단의 효력이 미친다. 이렇게 나오면 이제 틀리는데, 마지막에 제가 그랬죠. 여기서 뒤집지 않으면 틀린 지문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여기서는 비틀었어요. 수정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럼 틀리게 한번 만들어 보시죠. 틀리게.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로부터 포괄적 위임을 받은 수임인의 대행행위는 그 비법인 사단에 그대로 효력이 미친다. 이렇게 하면 틀린다. 미친다 하면 틀린다. 미치지 않는다니까 옳은 표현 했죠. 자, 됐고요. 그럼 여기서는 X 칠 것은 없었습니다. 자, 그 다음. 딱딱하죠? 네. 5번. 종중재산의 분배에 관한 종중총회 결의. 종중총회가 일반 이제 사단법인으로 치면 사원총회를 말하는 것이죠. 결의 내용이 자율적으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종원의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 결의는 무효다. 효력이 없다는 지극히 당연한 표현입니다.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 결의는 효력이 없다. 네, 좋습니다. 6번.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인의 불법의 능력에 관한 민법 제35조 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가 아니고 적용된다. 35조 1항 잠시 후에 핵심 정리해서 치밀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그냥 일단 넘어가시죠. 자, 어떤 내용이냐면 법인의 이사 기타 대표기관이 법인의 직무와 관련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때는 그 타인은, 즉 피해자는 법인을 향하여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라는 민법 제35조에 규정되어 있는 법인의 불법의 능력, 그것입니다. 자, 잠시 후에 확인하도록 하고요. 지금 여기서는 그냥 일단 넘어갑니다. 자, 6번 틀렸고, 따라서 일반 사단법인, 재단법인뿐 아니라 일반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가 직무상 타인에게 불법 행위로서 손해를 끼쳤다. 당연히 그 피해자는 그 법인 아닌 사단 자체에다가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즉 35조 1항 적용된다. 됐죠? 적용되지 않는다니까 X. 그 다음에 7번, 8번. 자, 이번에는 이 설명부터 먼저. 어떤 교회가 있었습니다. 교회. 자, 교회는 어떤 조직?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의 조직, 즉 비법인 사단의 조직, 그렇죠. 교인이라는 어떤 사원들의 사단법인 같은 이제 사원격이 되겠죠. 집합체고요. 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가 있었는데 이 교회에 뭐 파벌 싸움이 벌어졌어요. 뭐 A 목사파, B 목사파 해가지고요. 교회 내부에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일부 교인들이 그 교회를 탈퇴하게 되었어요. 그랬을 때 이 탈퇴하고 남아있는 잔존 교회 재산은 누구 거냐 과연, 여기에 대해서 갑론을박했습니다만은 시험에 나올 때는 분열이 되면 그 분열된 각 교인들의 각각의 총유로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나오기도 했고 틀립니다. 대법원 판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교인들이 일부 탈퇴해서 나가죠. 그러면 그 교회 재산은 남아있는 교인들의 총유로 귀속한다. 이것이 바로 대법원 판례의 원칙적인 태도입니다.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남아있는 교인들의 총유 재산으로 본다. 그다음에 총유는 뭐냐면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의 재산 소유들을 총유로 하죠. 지분이 없어요. 지분은 없습니다. 지분은 없어요. 공유나 합유는 지분이 존재하지만 총유는 지분이 없습니다. 네, 그 정도 들으시고요. 구체적인 것은 또 기회 되면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7번, 8번 바로 해결되니까 바로 읽어보시죠. 자, 교인들이 집단적으로 교회를 탈퇴한 경우 법이 아닌 사단인 교회가 두 개로 분열되고, 분열되기 전 교회의 재산은 분열된 자, 보세요. 틀리게 가는 것 같죠? 분열된 각 교회의 구성원들에게 각각 총유적으로 귀속한다. 땡.
틀렸죠. 각각 총류적으로 귀속한다가 아니고 잔존 교인들의 총류로 귀속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8번 보십시오. 비법인 사단의 구성원들이 집단으로 탈퇴하면 두 개의 비법인 사단으로 분열되고 이때 각 비법인 사단은 종전의 재산을 구성원 수의 비율로 총유한다. 이것도 여러분 그럴듯해 보이죠. 당연히 틀린 거죠. 자, 뭐라고 나와야 돼요? 잔존 교인들의 존재. 이건 여러분 해설 조금 참조하겠습니다. 자, 해설 좀 보십시오. 자, 여기 해설. 자, 해설에 그리고 여러분 강의 제가 서두에 1강 때 여러분에게 강조 드렸습니다만은 어때요? 판례 중심으로 거의 대부분 문제가 판례 중심으로 출제된다는 것 강조드렸고요. 그리고 판례가 출제될 때는 반드시 그 긴 판례 판결 요지 문장 중에서 나오는 부분은 정해져 있다. 그것을 정확하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이 득점에 빠른 시간 내에 민법을 정복하고 고득점하는 데 지름길이 되는 것이다. 그렇죠? 첫 시간에 그 말씀 드렸잖아요. 그랬을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밑줄이라고 아무데나 치면 다 밑줄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시험에 나오는 비틀어내는 부분은 정해져 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해설을 꼭 참조하실 때 밑줄 처리된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집약적으로 보셔야 돼요. 됐죠? 약속해 다 했던 얘기입니다. 했던 얘기 또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밑줄 처리가 된 부분을 강조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방금 그 부분에 대한 지문에 대한 밑줄 여기 보십시오. 7번, 8번 지문이었죠. 일부 교인들이 교회를 탈퇴하여 이게 이제 포인트죠. 제일 처음에 발단이죠. 자, 그렇게 됐는데 그 남아있는 재산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마지막 줄에 보시면 종전 교회 재산은 그 교회에 소속된 자 결정적 포인트가 여기 어디 나옵니까? 잔존 교인들의 총유 중요 그렇죠? 잔존 교인들의 총유로 귀속됨이 원칙이다. 원칙이다. 근데 여기 원칙이 되는데 또 그럼 예외가 뭐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것까지는 신경 쓰지 마세요. 어떤 예외냐면 그냥 듣고 흘려버리세요. 탈퇴하는 교인들의 숫자가 오히려 압도적이에요. 이럴 때는 그들끼리 어떻게 합니까? 정관 변경하는 거야. 총 4분의 3분의 이상 결의로서 정관 변경할 수 있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관 변경 해가지고 걔네들이 이제 숫자가 우세할 때는요, 오히려 이제 재산을 뭐 탈취한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찾아가지고 빼앗아가지고 나가는 그러한 반전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예외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예외까지는 신경 쓰지 말자. 그러니까 원칙만 신경 쓰자. 자, 이렇게 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갑니다. 자, 다음 해설. 제가 강의 중에는 해설을 잘 건드리지 않죠? 그렇지만 여러분은 꼭 해설 보셔야 돼요. 보셔야 됩니다. 지금 어쩌면 아직도 교재 없이 지금 강의, 저의 이 강의만 같이 이렇게 쭉 들으시면서 혹시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만은 그래도 가급적이면 교재를 준비하셔가지고 마지막에 자세히 나와 있는 해설 있잖아요. 해설을 여러분이 보시고 방금 전에 제가 밑줄 처리된 부분, 이런 부분 있죠. 그럼 결정적으로 시험 지문에 열쇠가 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꼼꼼히 보셔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제가 한정된 시간 관계상 지문 읽고 해설도 찾아서 해설의 밑줄도 같이 읽어드리고 그러면 좋긴 하지만 시간은 무한정으로 확대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효율적인 강의가 될 수 없겠죠. 그 점 여러분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여러분이 스스로 복습하실 때 꼭 좀 해설 참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자, 그러면 다음 기출지문 분석 22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2번. 자, 1번 지문 준비됐습니까? 네.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의 대표권이 정관으로 제한된 경우 비법인 사단은 그 등기가 없더라도 그 거래 상대방이 악이라면 이로써 대항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자, 이건요, 여러분. 아까 오늘 강의 첫 강의에서 아까 여러분 제가 이런 중요한 강조 드린 적이 있었죠. 뭐냐면 대표권 제한을 하고 있을 때 대표권 어떤 법인의 대표 이사의 대표권이 제한되어 있다. 이랬을 때 그 제한사항을 정관에 기재하지 않으면 아예 효력이 없고 정관에는 기재가 됐는데 등기되지 않았다면 제3자가 즉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즉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그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매우 강조드린 거 있었죠. 그렇죠? 기억납니다. 자, 분명히 기억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여기 보십시오. 등기는요. 등기는 법인의
관련된 등기하면 딱 두 가지, 한마디 더. 아까 했던 게 또 하나 더 있었다. 뭐, 법인 설립 등기는 성립 요건에서 등기고, 나머지 등기는 모두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요건에서 등기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등기는 어디까지나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에 한해서 적용되는 사안이지, 비법인 사단하고 나오면요, 비법인 사단은 본래 등기되어 있어,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다니까. 비법인 사단은 여러분, 권리능력 없는 사단은 주무관청 허가나 설립 등기가 안 됐기 때문에 앞에 안일 비자가 붙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비법인 사단하고 나오면, 자, 여러분, 비법인 사단하고 나오면요, 등기라는 용어하고는 결코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모순이 되는 거예요. 예, 물과 기름 같이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좀 조심해야 됩니다. 자,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의 대표권이 정관으로 제한된 경우, 이건 등기할 방법이 없잖아요. 원래 등기가 안 된 조직이니까, 이 자체가. 그래서 등기가 없더라도 그 거래 상대방의 악이라면 이로써 대항할 수 있다. 이건 이제 여러분 예외적인 거죠. 아까 뭐 등기 안 돼 있으면 선악 불문하고 대항하지 못한다며 그렇게 열심히 강조해 놓고 이제 와서 딴소리 하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이 혹시 오해하시는 거 아니겠죠? 이건 어떤 조직이라고요? 비법인 사단. 비법인 사단은 애초부터 등기가 안 된 조직이기 때문에 등기와 관련된 용어는 융화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융화될 수가 없다. 자, 지금 여러분, 갑자기 제가 생각이 났는데요. 여기 지금 지문에는 없는데요. 나중에 때 되면 또 이런 문제, 예상 문제를 한번 풀어볼 겁니다만은, 이전에 오래 안 됐어요. 몇 해 전에 감정평가사 시험에 이런 출제가 나왔었거든요. 어떤 출제냐면, 권리능력 없는 사단, 즉 비법인 사단과 관련된 다음에 내용이 유추 적용되어질 수 없는 항목이 무엇인가, 이렇게 물었는데, 5개 지문 중에 한 개가 뭐냐면 등기와 관련된 규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단법인의 등기와 관련된 규정이거든요. 이 규정은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는 유추 적용이 될 수 없는 조문이다. 왜? 설문은 등기가 안 된 조직이고, 지문에서는 등기와 관련된 지문들을 나열했고. 그렇죠. 제 말 이해됐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자, 말로서 표현하니까 약간 좀 답답하긴 합니다만은 앞으로 귀에 있을 겁니다. 자, 2번 질문 가겠습니다. 사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가 되는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의 총용을 처분 행위에 대해서는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이런 것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지 알 수가 없다. 어렵다. 이런 느낌을 당연히 가집니다. 떨칠 수가 없습니다. 자, 뭐냐면 여러분, 표현들이 있잖아요.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 하면 우리 민법 제 126조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표현대리는 넓은 의미의 무권대리 중에 하나죠. 그런데 이것은 본인의 추인 여부에 따라서 유효될 여지를 남겨놓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표현 대리는 예를 들면 아주 쉽게 이렇게 예를 들게요. A가 B에게 임대차에 대한 대리권을 줬어요. 자, 내 땅 좀 임대를 좀 놔주시오 하고 대리권 줬는데, 이 B가 그 땅을, A의 그 X 토지를 팔아먹어버렸어. C한테 매매를 해버렸어. 그렇다면 임대차에 대한 대리권을 받은 대리인이 그 권한을 넘어서 매매에 대한 행위를 행사했죠. 이것을 우리가 뭐라 하냐면, 쉽게 말하면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 일명 월권들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다음 말을 잘 들으세요. 자, 이런 경우 이 표현들이는 언제나 당연 무효이다. OX. 여러분, 판단. 이러한 표현들이는 언제나 무효이다. 결과가 어때요? 맞아, 틀려? 틀립니다. 무슨 소리냐면요, 본인이 뭘 할 수가 있냐면 추인이란 걸 할 수 있어. 아, 내가 그 땅을 팔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냥 임대를 결정해서 임대차에 대한 대리권을 줬는데, 당신이 매매를 했다고, 팔아버리는 행위를 했다고, 아, 뭐 잘했다, 가격도 뭐 후하게 쳐받았네, 가격도 결정 잘 됐네, 그러면서 본인은 뭐라 하냐면 그 무권대리는 행위를, 표현대리는 행위를 따라서 인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유효로 인정을 해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처음부터 유권대리였던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 이해했죠? 그런데 첫 번째 줄 보십시오. 사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가 되는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의 처분행위. 무효가 됐다라고 한다면 이건 뭐냐면 여기서는 추인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첫 번째 줄에서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무효가 되는 총유물의 처분행위하고 이렇게 시작해놓고 표현대리 법리가 유추 적용된다는 식으로 되어버리면 이건 모순에 빠지는 거예요. 첫 줄은 확정적 무효인데 두 번째 줄은 추인에 따라서 유효가 될 수도 있다고 결과가
도출되어지 전개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첫 줄과 두 번째 줄에 모순에 빠진단 말이에요. 제 말 이해되셨죠? 그래서 첫 번째 줄에서 확정적 무효를 제시했다면 두 번째 줄에서는 추인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추인으로서 유효될 여지는 없는 것이다. 약간 좀 어렵게 여러분 이해를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다시 한번 결론,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지금 표현하고 있는 이 법리는 중요한 것이니까 여러분이 잘 들어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요. 이게 여기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법률행위의 대리에 가서도 이 관련 법리가 시험에 나와.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사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가 되는 비법인 사단 대표자의 총유물 처분행위하면, 여기서 무효는요, 확정적 무효예요. 확정적. 추인 여지 없는 확정적 무효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 법리가 적용된다 해버리면 틀리는 것이고, 왜? 권한을 넘은 표현들과 적용된다 해버리면 추인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고, 유효될 여지가 있다가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틀린 것이지만, 표현들이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하면 옳은 지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 말 이해하셨죠? 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해서도 이사의 결혼이 생겨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임시이사의 선임에 관한 민법 63조가 유처 적용될 수 있다. 네, 이런 것은 그럴듯하죠. 그렇다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등기하고 관련 없는 부분이죠. 만약에 등기 어쩌고 저쩌고 하고 나오면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법인 아닌 사단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이 내용 속에 들어있는 내용 중에 앞으로 또 보시겠지만, 이사가 없거나 결혼이 됐을 때 선임하는 자가 누굴까요? 임시이사입니다. 이해관계인 검사 청구에서 법원으로부터 선임되는 자가 누구다? 임시이사예요. 또 법인과 이사익이 서로 상반, 충돌되는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 청구에서 선임되는 자가 특별대리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임시이사, 특별대리인하고 법인의 대표기관 중에 한 자인데, 그것에 대해서도 이제 곧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지문입니다. 법인 아닌 사단이 그 명의로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여러분 또 약속하자. 법인 아닌 사단, 권력력 없는 사단은요, 그 보존행위, 그 사단 자체 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부터 총회 결의가 필요하다는 거. 보존행위. 현상을 잘 유지하는 행위부터도 사원총회 결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사례를 여러분 기억하시라고, 쉽게 이해하시라고 이런 사례를 든 적도 있었습니다. 자, 어떤 종 중에 선산이 있는데 그 선산에 이 짐승들이 멧돼지 이런 짐승들이 내려와서 조상님들의 묘소를 그냥 함부로 파헤치는 이런 훼손 행위를 하니까 그 종 중에서 드디어 결의를 합니다. 종중총회를 열어가지고요, 우리 선산의 참 외곽을 철조망을 펜스를 둘러쳐서 그것도 전기 시설을 해서 외부 짐승들이 함부로 침입하지 못하게끔 시설을 하자. 이건 무슨 행위죠, 여러분? 보존행위죠. 재산의 현상을 잘 유지하는 보존행위죠. 그런 행위, 그런 결정조차도 뭐가 필요하다고요? 사원총회 결의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문중에 사원총회 하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문중총회 또는 종중총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것을 연상하시면 이런 4번 지문은 읽자마자 바로 판단 나옵니다. 그렇죠? 법인 아닌 사단이 그 명의로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소송이니까 더더욱 그렇겠죠. 자, 보존행위부터 관리행위, 처분행위, 일체행위 모두 총회 결의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5번 지문입니다. 대표자로부터 사단의 재반 업무 처리를 여러분, 제가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포괄적으로라는 단어가 떴습니다.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자의 대행행위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법인 아닌 사단에 미친다, 미치지 아니한다. 아까는 미치지 아니한다 해서 옳은 지문이었는데 이번에는 미친다 했으니까 틀렸어요.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자의 행위는 그 법인에게 미치지 아니한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특정 사무에 한하여 대리권을 둘 수 있다. 또는 위임할 수 있다. 이렇게 나가야 된다. 그죠? 네. 그래서 5번 지문은 또 틀린 지문으로 여러분이 확인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6번 지문입니다. 사원이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 법인 아닌 사단은 청산 사무가 완료될 때까지 청산의 목적 범위에서 권력의 주체가 된다. 사단 법인은 사원이 존재해야 되죠. 사원이 없으면 그 사단은 존재할 수가 없죠. 재단은 재산이 있어야 되지만, 재단의 재자는 재물 재자지만, 사단의 그 사자는요,
군집을 의미하는 뜻이에요. 군집. 그렇죠? 어떤 집합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당연히 사원이 존재하지 않게 되면 이건 존재 목적을 잃게 됩니다. 즉 해산청산의 목적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법인 아닌 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원이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 존립이 이제 위태롭게 되고, 따라서 이제 해산 청산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청산 사무가 끝날 때까지는 청산 목적 범위에서 제한적이나마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나중에 또 뒤에 가면 다시 나오는데요. 우리가 청산 법인은 청산 목적 범위에서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된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지금 시한부 생명을 살고 있습니다. 곧 죽을 거예요. 곧 이제 산소 호흡기만 떼면 그대로 심장 박동 중지입니다. 맥박 끊어집니다. 그런데 청산 목적 범위에서는 제한적이나마 권리 영역을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자세한 것은 뒤에 가서 다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지문을 바꾸어서 7번 보실까요? 7번. 자, 6번 옳은 지문이었고요. 자, 7번.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가 정관에 규정된 대표권 제한을 위반하여 법률 행위를 한 경우 그 상대방이 대표권 제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그 법률 행위는 그대로 유효하다. 이거 아까 여러분 비진의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단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는 무효가 된다 그랬죠. 그것과 같은 맥락의 지문입니다. 자,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옳은 지문. 그러니까 법인 아닌 사단 대표자가 정관에 규정된 대표권 제한을 위반해서 법률을 했다. 그런데 그 거래 상대방이 그 대표권 제한 사실을 알았거나 하면 뭐예요, 여러분? 악이죠? 악이. 알 수 있었을 경우, 이건 뭐죠? 과실이죠? 그러면 악이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 법률 행위는 그대로 유효하다. 거래 안전을 위해서.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뒤집어 해석하면 상대방이 대표권 제한 사실을, 이 대표권이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이죠. 그 법인의 그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지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 여러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지문 바꾸어서. 네, 뭐 권력력 없는 사단 재단에 대한 비교표도 나와 있고요. 네, 비교표 있습니다. 여기서 뭐 특징적, 재단은 시험에 안 나옵니다. 요건 시험에 안 나오니까 좀 X하고요. 권력력 없는 사단, 출제, 이걸 가지고 출제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쭉 읽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보시면 재산 소유 형태는 총유다, 이런 건 뭐 당연히 중요한 것이고, 재산 소유 형태는 총유다. 그리고 비영리 사단법인의 규정을 유추 적용한다. 법인격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사단법인의 규정을 유추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가로 속에 있는 부분 그냥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채도 총유적으로 귀속한다. 이 소리는 뭐냐면 권력력 없는 사단의 사원은요, 자기 개인 재산까지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만약에 그 법인이 대외적으로 빚을 지고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비법인 사단의 사원, 자신의 개인 재산까지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만약 개인 재산까지 영향 미친다 해버리면 이건 무한 책임이 되거든요. 근데 무한 책임이 아니고 유한 책임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또 재산 소유 형태가 총유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유한 책임을 뒷받침하는 것이거든요. 무한이 아니고 유한이라고요. 그래서 그건 참고, 방금 말한 것은 듣고 여러분이 큰 부담 가지지 마시고요. 특히 여기 시험에 조심해야 되는 거 하나 나옵니다. 2개 나옵니다. 뭐냐면 권력력 없는 사단도 대표자가 있을 때는 소송법상 당사자 능력을 인정한다. 민사소송법상 당사자 능력이라는 것은 그 자체, 단체 자체가 원고가 될 수도 있고 피고가 될 수 있다. 원고 또는 피고가 될 수 있는 능력,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네, 물론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을 때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 능력을 인정합니다. 이 소리는 뭡니까? 그 단체 자체 명의로 등기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렇죠? 예, 부동산 등기법상. 자, 됐어요. 그리고 우리 민법 제35조 1항에 규정되어 있는 법인의 불법행위, 그것은 그대로 권력력 없는 사단에도 유추 적용이 됩니다. 그 소리가 뭐냐면 만약에 어떤 권력력 없는 사단의 대표자가 직무와 관련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다.
손해를 끼치다. 그렇다면 그 피해자는 그 권력이 없는 사단 자체를 상대로 해가지고 불법 행위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무엇을 근거로? 민법 제 35조 1항을 근거로 해서. 그렇죠? 네, 그래요. 그것은 아까도 잠깐 봤는데 또 나올 겁니다. 이 단체 불법의 능력을 인정한다. 이런 1번, 2번, 3번 이런 것들은 매우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특히 1번은 소송법상 당사 능력, 두 번째는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 능력, 이런 것들 꼭 기억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 여기까지 왔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